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장례 정리하는 동안에 개별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소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3시 45분이고 저희가 원래 예정하고 있는 시간이 4시 50분까지 개략적으로 뒷시간 고려할 때 상당히 풍부한 시간을 잡았는데 약간 조금씩 뒤로 딜레이가 돼가지고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분의 발표를 들었고요. 지금 여기 패널로 지금 나와 계시는 분 외에도 이제 화상으로 몇 분이 연결이 돼서 있는 그런 상태죠. 저희가 앞에 발표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전체적인 건강보험 정책 차원의 얘기를 했고 벨트 강성지 대표께서 현장의 기업으로서의 어떤 입장 그리고 윤영로 교수께서 대학의 산학협력과 관련되는 말씀을 일단 나눴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토론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선 각 토론하시는 분들께 우선 맨 앞에 한 5분 정도 이내에 각자 돌아가시면서 발표한 내용도 좋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한번 쭉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제가 주제를 들어보고 몇 가지 선정을 해서 서로 논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순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순서대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지요. 아까 발표 소개된 순서라고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김선현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디지털 치료 임상센터장입니다. 우선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미래 캠퍼스 원주 캠퍼스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속해 있는데 거기 안에 디지털 치료 임상센터라고 하는 것을 벌써 작년이 됐습니다만은 몇 달 전에 전국 최초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까도 잠깐 소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주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료기기 그리고 공공정책 그리고 대학 교육 이런 면에서 이런 쪽이 집약된 그런 곳인데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해서 디지털 치료 오늘의 주제의 일부이기도 한 임상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초대 센터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우리 김선현 교수님 부탁드리게.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선현입니다. 세 분의 연사분들이 발표해 주신 주제 발표를 제가 조금 정리해 보면요. 그러니까 보건의료 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셨고 보편적인 대중적인 건강 관리의 정착과 그다음에 질병 예방 및 국민 의료비 절감,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발전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네,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의료 중에서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테그레이티브 메디슨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통합 의료인데요. 이 통합 의료가 몸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건강이 있고 건강한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질병 상태가 있는데 이 건강과 이 질병 상태에 있는 미병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환자가 되기 전에 이제 이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이제 서양에서 있었으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보통 3분 진료를 받기 위해서 3시간을 소요하죠. 왕복으로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러나 3분 진료를 받으면서 결국은 인지행동 치료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고 행동하는 데는 본인들이 돌아가서 약을 먹거나 수술하거나 이런 거는 의료적인 측면에서 병원이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이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도움을 주고 또 거기에는 객관적인 또
또 증거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보험제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데 그게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 안에 디지털 치료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안에 치료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지금 외국에서 또 이제 또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일단 앞부분이라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인피니트 헬스케어 상무이사님이십니다. 간단히 혹시 보충 소개를 하시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소개받은 저 인피니티 헬스케어의 박성민 상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오늘 저 포럼에서 나왔던 말씀들 중에 저 산업적인 측면에서 조금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의료 영상 저장 및 전송 장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국내외 현재 공급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상대적으로 K 방역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우리나라에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네트워크의 어떤 저간의 힘도 상당히 컸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물론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 모든 어떤 그 의료기기의 헌신적인 노력이 컸었습니다만은 뭐 예로 들면 이제 생활치료센터와 어떤 거점 병원 간이 아주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어서 어떤 그 생활치료센터에서 촬영한 검사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판독이 되어서 결과가 전송이 되는 등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구현하기 아주 어려운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의 어떤 기여도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는 20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떤 팩스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장치에 대한 보험 수가 지급을 통해서 어떤 팩스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었고 어떤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 어떤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어떤 국내의 회사, 국내의 어떤 의료 헬스케어 IT 솔루션들이 뭐 EMR이라든지 팩스 등이 국내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로도 이러한 어떤 정부에서 이끌어 주시고 산업계에서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IT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또한 이러한 그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해외 수출의 어떤 산업 확산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승재 디지털 헬스 산업협회장입니다. 뭐 협회 설명 간단히 하고 해주셔도 좋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 그러세요? 네네. 예,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디지털산업회 송승재라고 하고요. 저희 협회는 2017년도에 출범한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 10여 개의 스타트업 그리고 약 40여 개의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는 단체고요. 네, 지금 산업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이 디지털 스퀘어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업협력 포럼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복지부 주도의 어떤 개인 건강 기록, 의료 분야의 마이도있어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뿐만 아니고 오늘 이제 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까지도 적극적으로 도입 내지는 곧 실행을 앞두고 있어서 상당히 감개무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간에는 이제 PHR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헬스가 필요하고 디지털 치료제가 필요합니다라고 산업계에서 주장을 했었다면 이제는 그런 컨센서스까지는 지금 맞춰진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는 이게 좀 파급력 있게 커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나 그리고 또 원주라는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 사회가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세대학교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들이 있어요. 인프라도 가지고 있고 또 대표적인 것이 원주 하면 디지털 헬스에 대한 특구 지역 자체가 이제 특구인 거고요. 규제 자유특구하고 별개로 지금 특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큰 매력이고 또 하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심평원이 지금 원주에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그 지금 앞서 그 김 원장님께서 그 신병원 원장님께서 그 말씀도 주셨지만 이게 그 신병원이나 이제 본부에서 이런 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플러스 이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인프라들을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그 이제 그 그러니까 민간에도 잘 오픈을 해서 민간에서 여러 가지 밸류 체인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금 보면 디스트레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정확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시점이 마치 한국에서 2009년도에 스마트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한국에 나오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뭔데? 라고 지금 얘기하던 그 시점인데요. 지금 대충 비슷한 상황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폰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나 디바이스 자체가 성공적으로 런칭되고 효과적으로 마케팅될 수 있게끔 그 뭐 지역 차원에서도 좀 여러 가지 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보면 그 이게 뭐 제품으로서 아니면 서비스로서의 디지털 헬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보면은 뭐 상품에 대한 기획, 개발, 임상, 인허가, 추가 내지는 유통 채널 확보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분야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 이제 재직하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어떤 그 보수 교육 같은 것들, 뭐 내지는 석박사의 어떤 그 석박사 과정들이 좀 어떤 이 디스레스 분야에 좀 특화돼서 좀 개설이 될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지금 그 원주 그 미래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디스트레스 이제 학과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몇 년 뒤부터는 나오겠지만 이 융목학 이제 그 학문으로서 디스트레스는 아직까지 그 체계적으로 지금 교육할 수 있는 그 지금 뭐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일단 그 뭐 어떤 그 계약학과제라도 좀 통해 가지고 그 이쪽 그 산업 자체로 사람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좀 준비가 좀 그 뭐 지금부터 이제 그 신입생을 모으면 한 4년 뒤부터 이제 졸업생이 나온다고 하면 그 사이라도 좀 빠르게 좀 사람 수급 그 인원 수급들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그런 공공기관들이나 이런 데들이 워낙에 이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플레이어로서 뛰는 것에 대해서 좀 역할을 좀 잘 정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 심평원이 그간 그 정말 잘해왔던 것이 그 OCS EDI 작업을 했었던 것처럼 그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그 ED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자들이 만들어지고 거기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그 이런 그 의료 분야의 마이데이터 내지는 그 디지털 치료제 내지는 디지털 헬스의 제품군들이 공공과 민간의 역할 배분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냥 앞에 짧게 좀 말씀을 하는 건데 좀 길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특히 말씀 중에 우리 뭐 원주 쪽에 국한된 대학에 국한된 얘기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는데 좀 그쪽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성빈 WMIT 원주 WMIT 기업지원본부장님이신데 그 조직 설명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이해에 도움되고.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기업전문부장 박성빈입니다. 저희는 우리 지역 사회 중에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각종 장비 등과 같은 시설 장비를 구축을 하고 또한 네트워킹 등을 지원을 하고 또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디지털 헬스케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포럼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저희한테도 매우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분야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98년도부터 우리 원주시는 지역 전략 산업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을 해왔고 실질적으로 2010년대 후반
중반쯤 들어서 기존의 의료기기 산업이 과거와 같은 블루오션 산업이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저희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 분야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산업 분야를 육성할 것인지에 관련된 대표적인 역할을 저희 원주의료기 테크노밸리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부터 나온 결과는 기존의 전통적인 의료기기 산업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요. 그 이후부터 저희 원주의료기 테크노밸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는 아래와 같은 그런 변화,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의 전통적인 의료기기와 관련된 인프라들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인프라들 구축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GE 시멘스 필립스와 같은 큰 기업들은 자사의 모델을 위한 IoT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의료기기 기업들 중소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인 플랫폼을 테스트 용도로 만드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원 부분에 좀 맞추어서 작업을 하였고요. 그래서 매드비즈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산업 인프라 구축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 중에 임상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분야를 진행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각종 인프라들을 서로 엮어주고 생태계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산학연관병이 어울려서 새로운 디지털 의료기기 등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고, 언맷 니즈와 관련돼서는 병원에서 일부 문제를 해결하고, 인력 양성 부분도 해결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마케팅, 인허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 인프라, 임상 인프라, 그리고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생태계 인프라도 우리 지역에서 지역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토론으로 오시는 분은 지금 3분이 남았고요. 또 한 분이 원래는 이제 패런 토론으로보다는 그 중간에 참여하시면서 꼭 그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뭐 사실 토론자와 마찬가지로 있어서 그 앞에 테크하임의 이원영 대표님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그러신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테크하임의 이원영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 인피니티 헬스케어하고 이제 동일한 쪽으로 이제 그 팍스 시스템이라고 이제 그 시스템에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포럼을 좀 들었을 때에 이제 느낌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심평원 쪽에서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의료 정보 교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요번에 그 코비드 쪽에서 이제 가장 기여한 게 저는 공공의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 쪽에서 저희가 시스템이 이제 기존에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코로나의 위기도 잘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의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클라우드 쪽에 이제 HIS 쪽에 이제 현재는 클라우드 구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팍스 시스템 자체는 현재 클라우드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뭐 행안부 쪽에서 아마 예산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공공의료 쪽의 어떤 팍스 시스템 자체도 그 클라우드 쪽에 어떤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그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중에 이제 뭐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상입니다. 예. 예, 말씀을 아마 뭐 질문하실 게 있어서 특별히 또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하실 분은 허윤정 아주대 교수님이신데요. 전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연구소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지난번 20대 국회의원도 역임하신 분이라서 아마 약간 교수님으로 학계에 계시지만 또 정책에도 상당히 어느 정도 보이스가 있기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좀 기대해 볼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윤정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허윤정입니다.
일단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 포럼이라는 주제로 아마 그 포럼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이 주제 일단 짧게 먼저 한 5분 정도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은 좀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동진 실장님 주제 발표와 강성지 웰트 대표 그리고 윤영로 교수님 발제를 해주셨고요. 그냥 제가 짧게 우선 먼저 코멘트만 먼저 좀 하겠습니다. 최동진 실장님 발제에서 보면 짧게 코멘트만 먼저 드리면 그 슬라이드 12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심평원의 대응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주제의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 포럼의 주제에서 보면 이번에 코로나19에서 심평원의 대응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코로나19의 희라가 음압 격리 병상의 모니터링이라든가 뭐 치료약제 유통의 모니터링이라든가 상당히 코로나19의 데이터를 베이스로 심평원이 상당한 대응을 했다. 이런 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어떤 거냐면 사실 이런 대응을 실시간 준비하고 했다는 것이 해외에서도 보면 사실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러면 음압 격리 병상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러면 완전히 시스템으로 희라의 데이터만 보면 전국의 음압 병상이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가 희라의 데이터만으로 확인 가능하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바로 이렇게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가 확인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제도적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숙제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코멘트하기보다는 오늘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 포럼에서 다루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앞으로 저희 희라나 아니면은 건보나 이렇게 공공에서 아마 여러분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것들은 이렇게 거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공공이 지금의 빅데이터를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방하고 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버전업 할 거냐라는 아마 기대 순일 것 같은데 제가 좀 뭐 상스럽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제가 늘 데이터와 관련된 곳에 참석하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DB는 누구나 디벼볼 수 있어야 DB다. 우리나라 공공 데이터는 누구나 디벼볼 수 없게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의 데이터는 데이터 퀄리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두 번째 발제자의 강성지 대표를 보면서 저는 약간 희망을 느끼는데요. 보건복지부에도 있으면서 제도를 경험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MD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비즈니스 현장에 가셨으니까 어떤 제도가 현장에 가서 무엇 때문에 왜 막혀 있는지 아마 느끼셨을 거니까 비즈니스가 어디를 어떻게 풀어야만 가능한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료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는데 저는 산학, 연, 관, 병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핵심이 데이터가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의 데이터가 핵이고 그러나 이 데이터가 해외와 연결되고 그리고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냥 빅데이터가 아니라 이제는 저희가 본래 가기로 했던 데이터의 표준화라든가 그리고 해외와 연결되기 위한 정말 근본적인 뭐 데이터의 개방을 위한 많은 저희가 과거로부터 논의했던 근본적인 논의 이런 것들도 같이 가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더 비약적인 산업화로 가기 위한 것들은 오히려 나중에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우선 도입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그 양쪽을 다 아시니까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건복지부의 두 분의 과장님을 오셨습니다. 어떤 토론회건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두 분의 과장께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는데 이번에 또
제가 절실하다고 느껴서 요청을 드렸어요. 하나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료 정보라든지 이런 쪽을 담당하시는 그 분도 이 논의에 필요하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강보험 쪽에서 이러한 그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산업, 원래 이제 보건의료 쪽이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적인 접근보다는 국민의 어떤 다른 측면을 더 강조해 왔지만, 그것을 하는 제도가 건강보험 제도지만, 그러나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라고 하는 부분은 투입 요소로서 굉장히 산업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후방 효과들도 있는 것이라서 그런 쪽에 일정한 역할을 건강보험에서 항상 의식을 하면서 수용을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인데, 또 그것을 한번 양쪽이 모여서 논의하자는 차원이라서 우리 보건복지부 특히 건강보험에서는 뭐 수가 쪽을 결정하는 그 핵심 과장 있는 이준규 과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는 뭐 짧게 5분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좀 더 지금까지 나온 얘기 뭐 등등 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뭐 여러 가지 하실 말씀도 정책과 관련해서 많겠지만, 특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논의를 할 때는 굉장히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그 규제 때문에 많은 것을 못한다. 특히 산업 분야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나 규제가 어느 정도 또 합당한 이유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의 접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뭐 이런 걸 좀 고민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들을 일단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질적 디지털 헬스 담당 쪽이신 신옥수 보건의료 정보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여러 토론회를 가게 되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토론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용어 자체도 광범위하고 또 각자 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도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서비스 쪽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제품 아니면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 그래서 너무 광범위한데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봤는데, 그게 뭐냐면 디지털 헬스라는 게 결국은 헬스의 방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 IoT나 클라우드나 많은 기술이 이제 의료와 융합을 하는데,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헬스케어거든요. 저희가 복지를 얘기할 때 디지털 복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용어를 써서, 저희도 이제 오늘 세 분께서 발제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복지부에 있는 대부분의 과가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 정보, 데이터, 건강관리, 신의료기술, 의료자원, 뭐 인력, 오늘 이제 급여과장님 오셨지만은 보험 급여까지 해서 너무 광범위한 거라서 해석하고,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규제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헬스케어의 기존의 산업 구조를 먼저 좀 인지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게 서로 그 상호 간의 이해가 될 수 있는 좀 자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얘기할 게 그동안 이제 디지털 뉴딜 종합 계획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3법도 통과돼서 관련된 그 노력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 분야에서도 저희들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히나 이제 의료 정보나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새로운 오일인데, 이 오일 자체가 그냥 오일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정제하고 또 개방하고 공유하고 활용하는 생태가 일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신 뭐 AI라든가 그다음에 뭐 CDSS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EMR 인증제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전자의무, 병원에 있는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에 있는 용어라든가 서식에 대한 표준화라든가, 그다음에 기능성, 환자 안전에 대한 기능성,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그 보안 문제, 이런 부분을 해서 EMR 인증제라는 걸 도입을 했고,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이제 그 저희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료기기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거든요. 공공기관도 있을 거고 다니셨던 병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다양한 라이프로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하나로 합쳐서 좀 국민들이 좀 이걸 잘 활용해서 자신들의 건강 관리에 좀 쓸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1단계로 아마 3월이나 3월 초 정도에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 있는 건보나 심평원 지금 질본에 있는 그 공공기록을 1차적으로 좀 국민들께 좀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앞두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데이터 3법 때문에 그 통과된 이후로 이제 보건의료 정보에 대한 활용 가치가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보건의료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좀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결합 전문기관도 3대 공공기관을 지정을 했고, 특히나 이제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잘 병원 내에서라든가 병원 밖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 중심 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즘 유전체 관련된 정밀의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유전체 정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이라고 해서 그 장기적으로는 100만 명 유전체하고 임상 정보를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통해서 그 의료 정보나 데이터가 표준화돼서 잘 정리된 플랫폼에 올리면 그 플랫폼에 올린 정보를 가지고 민간이나 대학이나 잘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정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산업 육성 쪽으로 보면 작년 5월에 저희가 의료기기 산업 육성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아마 그게 오늘 주제하고 많이 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료기기 산업 육성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혁신적 의료기기라든가 혁신형 의료기기 업에 대한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식약처나 심평원 또 이런 기존에 있는 혁신형 AI라든가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별도의 그 대책이나 이런 걸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스마트 병원이라고 해서 올해 이제 그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상당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텔레아이스라고 해서 원격 중환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있는 감염병 관리하는 문제, 그다음에 병원 내 자원 관리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제 병원 현장에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효과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그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혹시 아까 우리 이원영 대표께서 그 질문했었던 팍스 뭐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차세대 병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복지부 산하의 7개 국립병원에 대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보건소도 아마 저희 건강정책과에서 보건소에 대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간을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차세대 시스템 구축할 때 어떤 식으로 병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아까 EMR이라든가 팩스 부분을 클라우드로 할지 아니면 기존의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할지는 그쪽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이준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입니다. 오늘 앞서 연자 세 분 말씀과 그다음에 이제 그 패널분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이제 보험급여과 입장에서 오늘 이 디지털 헬스와 관련돼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아마 좀 최신의 기술과 관련돼서 혁신의료 기술과 관련된 아마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의 입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도 이제 특히 새로 많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건강보험이 너무 이제 보수적이다. 그리고 산업 발전에 있어서 좀
너무 규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이제 그런 말씀 이제 잘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 고민이 그러니까 건강보험 입장에서 특히 이제 전 국민 건강보험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혁신의료 기술을 이제 건강보험의 급여로 이제 급여권으로 포함을 시킬 때 어떤 관점으로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기존의 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어떤 이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저희로서도 좀 벅찬 건강보험으로서도 상당히 속도 빨리 이제 기술 개발이 혁신 기술이 개발되고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뒤쫓아서 그걸 이해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이제 저희도 계속 이제 우리가 선도하면 참 좋긴 한데 우리가 그럴 보다는 이제 다른 나라의 전 세계적인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리뷰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건강보험 쪽에서는 적어도 혁신의료 기술 관련된 것들이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들어올 때 어떤 관점으로 급여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먼저 좀 기본적인 관점을 좀 가지고 이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 문제의식이어서 산업계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그 분야를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놓는 것이 향후에 이제 각 분야에서 기술들이 들어올 때 급여를 하는 원칙, 그 다음에 관점을 좀 삼을 수 있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AI 영상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3D 프린팅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AI 병리 판독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급여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현재 그 가이드라인이 계속 고착화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불변이 아니라 계속 이제 제가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더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게 이제 마중물이 되어 달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의 고민은 이제 현재 건강보험이 아직까지는 어떤 산업적 측면에 투자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그런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저희로서는 이제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산업계에서 바라시는 것만큼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저희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만의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른 나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판단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작년 9월이죠. 이제 미국 CMS에서도 AI 영상 관련된 것 중에 이 뇌졸중 관련된 부분 영상 판독이 일단 이제 뉴 테크놀로지 애드온 페이먼트라 해가지고 이제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한시적인 수가 반영을 지금 하는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관보에 실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보를 보다가 미국 관보를 보니까 그렇게 학술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지 몰랐습니다. 꽤 두꺼운 내용에서 제가 어렵게 읽긴 읽었는데 어렵게 장문의 관보를 읽다 보니까 행간의 미국의 CMS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혁신의료 기술을 실제로 건강보험, 공적 보험에서 끌어들일 때 고민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은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AI이기 때문에 수가를 또는 애드온 페이먼트를 하기 위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뇌졸중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치료 시간을 단축했다는 단축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한테는 좀 주는 시사점이 좀 많았고 이런 거 관련돼서도 산업계에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좀 논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분야에서 영역이 AI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 나왔던 디지털 치료제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오고 있고 저희는 앞으로도 지금 이 관련돼서 지금 나름의 원칙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간에 지금 이미 AI 영상과 관련돼서는 벌써 한 7건 정도가 이 건강보험의 급여 등재를 신청을 했었는데 산업계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답을 저희가 지금 드린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아직도 뭔가 이렇게 저희가 맞추어 가야 될 그런 여러 과정들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이제 딱히 뭔가 답을 지금 드리기보다는
사실 저희도 상당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이제 같은 건강보험안에 보면 이 보건산업, 특히 이제 디지털과 관련되어 있는 속칭 저희가 여기서 DNA라고 해서 이런 산업 데이터나 네트워크나 AI 관련돼서 이것을 산업으로 이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이라는 구조 속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는 파트가 있어서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하면 좀 조화롭게 갈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할 때가 이제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문제가 사실은 이제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직 이 토론이 끝난 게 아니니까 혹시 더 이제 토론하면서 저희 건강보험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더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보험 담당 핵심 과장님으로서 우리 산업계나 뭐 여러 아까 발표하신 분들에서 볼 때도 그냥 우리 규제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느낄 수 있는 어떤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건정심 부위원장을 하면서 어제도 사실은 우리 이준규 과장님은 참고로 MD 출신입니다. 이준규 과장님도 만나서 어저께 소위원회 뭐 치매 수가 관련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건정심이라고 하는 그 구조에서 오히려 이준규 과장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요구사항을 받아서 수가를 또 우리 건정심 위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그래서 만약 굉장히 근거가 있고 이것이 전체적인 그 흐름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한정된 재원 가지고 고민하는 또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발표와 토론의 기본적인 한 라운드는 끝났습니다. 저희 남은 시간은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부터는 약간은 좀 자유스럽게 이슈 위주로 해가지고 말씀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부터는 좀 뭐 길지 않게 짧게 자기 핵심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강성지 발표자께서는 건강관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그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라고 하는 것이 의사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의료구조, 그 의료 행위가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서 행위 수가로 해서 지불이 되는 구조, 그 구조화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디지털 헬스 쪽에서는 상당히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의료 행위까지 넘어가지 않는 그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부분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분류가 돼야 되며, 그랬을 때 건강보험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냐, 뭐 이런 거라든지, 오늘은 뭐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원격 의료, 비대면 의료죠. 의사와 의사 사이에는 허용이 되지만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직접 보지 않으면은 하지 못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나 지금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현실에서는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 뭐 이런 이슈도 또 있을 수가 있고, 아까 우리 윤 교수님이 발표하신 중에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저는 잠깐 이 말씀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아까 뭐 G7 프로젝트니 보건의료 처음에 발전 초기에서부터 얼마나 발전했는지 말씀 나눴잖아요. 제가 그때 생각이 난 게,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사회부에 1984년도 37년 전에 들어왔어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1995년도에 우리 보건의료기술 육성법 진흥법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제정할 때 제가 기한 사무관입니다. 그 당시. 그리고 95년도에 그래서 처음으로 보건의료기술 육성법 기술 사업이 예산이 설정이 됐어요. 처음에 예산 점 찍는 거 어렵죠? 그때 121억 원 처음 올라갔습니다. 지금 얼마나 커져 있습니까? 그리고 오성단지, 그 세 가지를 제가 같이 기한을 했는데, 그때는 그러고 나서는 바로 이제 의료정책과의 중소기관으로 옮기고 나서는 지금 규제 쪽에서 쭉 하다가 사실은 저도 이제 뭐 학계로 옮겼습니다만은, 사실 산업 쪽에서 그러고는 좀 많이 까먹었는데, 아까 우리 윤 교수님 발표를 보니까 그것이 그 당시는 또 어떤 씨앗이 돼서 지금 이런 논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분야가 굉장히 그 흐름이, 그러니까 예측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개안한 사람도 예측 못하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선 강성지 대표가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강성지 대표께 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네, 과장님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송승재 대표님이랑 그 허윤정 교수님은 희망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도 좀 생각을 정리를 했는데 그 하나 좀 이렇게 제 말을 더 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디지털 헬스케어와 헬스케어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실 디지털이라는 그 단어 세 글자인데 그게 정확히 말하면 저는 그 데이터라는 단어랑 매칭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기존에 하던 헬스케어가 사실 정량화되고 측정 가능한 영역으로 가서 그걸 분석함으로써 얻는 유익들 사실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것을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아까도 발표 중에 말씀드린 사용 목적에 따른 활용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사용 목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성과는 사실 두 단계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존 기술에 대한 비용 절감,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 절감 이후에 사실 그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새롭게 가치가 창출되는 혁신의 영역일 것 같아서 그 단계로 조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혹은 로봇 수술 같은 경우도 수술을 잘하는 선생님들은 사실 병원에 많으셨어요. 근데 그 수술을 하시는 데이터가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그 실습생들의 눈에 그냥 발려져 있는 데이터였거든요. 근데 로봇 수술을 적용함으로써 그 수술을 하는 그 하나하나의 어떤 행위가 사실 그 로봇팔의 움직임처럼 남는 데이터화 분석 가능한 영역이 된 거고 실제로 그 초기부터 이제 로봇 수술을 해온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수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좀 더 미숙한 서전이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수술의 성과를 높인다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율 수술까지도 그 넘볼 수 있는 형태의 기술 발전으로 하는 그걸 하는 세브란스 병원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형태로 사실 디지털 스퀘어가 이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누구나 쓸 수 있게 다 그 풀어헤쳐 버리면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영역인데 사실 이번 정부가 그 디지털 헬스케어를 충분히 활용해서 전 방역을 했다라고 보는 게 코로나19 그 역학조사할 때 카드 회사 정보 뭐 그 기지국 접속한 내역 이런 것들을 사실 받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히 마이 데이터고요. 그 데이터를 사실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목적 자체는 명확해야 되지만 활용하는 데이터 자체는 전체를 아울러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헬스케어 데이터 뭐 자꾸 데이터를 나눌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사람의 데이터는 내가 결제하고 내가 여기서 병원을 갔다가 내가 밥을 먹으면 같은 사람 데이터인 거라 그 데이터를 그렇다고 아무 때나 해서 하면은 이제 개인정보 침해가 되겠죠. 하지만 코로나19를 방역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민감한 정도의 수준까지 데이터까지 보고 거기까지 활용하고 폐기하겠다라는 목적을 특정했을 때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적 합의의 영역에 이제 도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는 기존에 뭐 디지털 치료제랑 같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사실 데이터 분석하는 기법으로서의 AI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분석의 영역에 있는 단어고요. 디지털 치료제라는 거는 그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그 현상을 해석하는 철학적인 다분히 어쩌면 철학적인 그래서 사용 목적을 기반으로 안전성과 유효성과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제성까지 보는 건데 이 세 가지 단어가 사실은 조금 다른 게 안전성, 유효성은 그 글로벌화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한 산업화할 수 있는 영역의 어떤 토대가 되는 거라 우리나라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됐다고 한들 미국에서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좀 나가도록 장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경제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국한된 영역일 것 같습니다. 수가 체계에 가두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벌게요. 저희가 그냥 외국 나가서 벌면 되니까 우리나라는 기존 기술과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단계 기존 기술 대비 비용 절감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데 집중을 해서 우선 1차로는 절감을 해내고 그 다음에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해석하면서 혁신을 이루어내서 그 혁신에 대한 가치만 두 번째 단계에 이제 인정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웨어러블 같은 그런 거를 뭐 트레머나
이런 걸 디텍션 하는데 써요. 실제로 이게 그냥 워치로 존재하면은 아무 가치가 없지만 실제로 그 사용 목적을 뭐 그 파킨슨 환자나 뭐 치매 환자 같은 경우를 모니터링하는 경우로 이제 사용 목적을 특정해내는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워치가 새롭게 조금만 수정을 가해도 트레머를 디텍터하는 디텍터로서의 의료기기 가치를 가지는 수준의 어떤 그 혁신이 가능한 거라 이 사용 목적을 특정해내는 것의 어떤 가치가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고 저희가 어떤 그 효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적 효과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혼탁하지 않고 오히려 명료하게 좀 볼 수 있는 잣대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인형로 교수님이 말씀하시겠다. 지금 지금 우리 복지부 두 과장님 나오셨고 아까 저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의료기 디지털 헬스 케어가 꽤 많은 과가 관여되어 있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아이디어부터 인허가 보험까지 할 때 보면 4개의 국 정도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저기 피부 미용 장애인까지 하면은 그리고 또 허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저 굉장히 아까 발표할 때 얘기하는 건 좀 국한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문제, 우리가 결국은 산업을 키우겠다는 얘기는 글로벌한 데이터도 취급하고 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체가 해결이 지금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송순재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급한 겁니다. 사실 기업은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학부 처음으로 저희가 만들었고 지금 해서 4년 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뭐냐면 지금 두 과장님 나오셨는데 그 보험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외국 제도와 우리나라 제도 보험 제도가 틀립니다. 미국 보험 제도도 사보험도 있고 그래서 현장을 같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양성일 차관님이 2005년도에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를 같이 할 때 독일을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같이 했듯이 공무원 되신 분들도 현장에 지금 목소리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어떻게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지를 봤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이제는 기업도 불평하기보다도 이런 자리를 만들고 교수들도 지금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업, 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이런 걸 다 아울러서 알아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례로 식약처는 규제관리위원장도 했지만 지금 식이약 정책장관이라서 사실 방을 줘서 4년 동안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 정책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어떻게 풀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위해서 데이터 또 인력을 어떻게 키워서 내보내서 기업이 성장해야 산업도 성장하는 거고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신청하신 분은 우리 김선현 원조세브란스 기독병원 디지털 치료 임상센터장님, 예, 부탁드립니다. 복지부의 이준규 과장님께서 신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떻게 실질적으로 의료보험, 건강보험이 어떻게 등재가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본에서요 디지털 치료제로 11월 1일 날 이게 등재가 됐습니다. 큐어 앱이라고 해서 금연에 관련된 건데 이게 지금 의료보험으로 등재가 되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의사분들도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디지털 치료제가 뭐냐? 또 요즘에 식약처나 복지부에서 디지털 치료 기기라고 또 명하니까 이게 기계를 먹는 거냐, 일반인들은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의사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지만 잘 정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머리로 먹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제가 의사분들을 놓고 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인허가가 어렵고 이렇게 철저한 임상을 거치고 이렇게 신약 못지않게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나 컨텐츠 개발조차도 어려운 줄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컨텐츠 자체, 프로그램 자체가 과학적, 의학적, 예술적, 심리학적 이 모든
이 기초가 되어 있고 이런 게 이제 준비가 되어야지만 이게 임상을 거치는 이제 과정을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볼 때 저희 또 원주 이제 연세의료원 같은 경우 원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우리 아까 강성지 대표도 얘기했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저희 이게 원주 연세의료원이 디지털 그러니까 혁신 의료기기 실증 지원 센터로 선정되어 있어요. 자, 디지털 치료 기기잖아요. 그래서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 중심 병원으로 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빅데이터 플랫폼 총괄 사업을 저희 이제 학교가 연세의료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제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 이 프로그램 컨텐츠가 개발이 되면서 지금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생긴 게 아니라 그동안에 많은 축적된 것들이 모여서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포럼인데 오늘 이제 교수님들 발표 중에서 학교에 관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헬스케어 분야에서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그 양성자를 계속해서 이제 그 개발자 양성을 하시고 싶다고 아까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가 그냥 뭐 기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다양한 것들이 경험되고 축적되어야 되고요. 결국은 이 치료제라는 거,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게 사람의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육하시고 이런 학생들 인재를 양성했을 때 결국은 지역 발전이 되고 많은 이런 이제 기업들은 인재가 없다. 그리고 또 인재들은 갈 곳이 없다.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안에 이게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앞으로의 어떤 대학과 지역 발전뿐만이 아니라 인재 개발을 하고 새로운 어떤 직업군을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특히 오늘 좀 정책과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 지역의 그 산학협력과 관련된 얘기니까 그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혹시 발언을 원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특별히 아직 최동진 실장님, 신평원의 최동진 실장님. 저희 신평원에서 최근에 이제 조직 좀 개편된 거 간단하게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디지털 혁신본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CT 전략실하고 정보운용실이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IT 전략실에서는 지능정보화부가 생기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보기관 조직에서는 지능정보 관련되는 그 부가 이렇게 생겨서 운영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은 공공기관에서 지능정보화부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컨트롤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저희들의 기능이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하셨던 데이터에 대한 활용, 그 사용적인 관점에서 불편한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산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저희들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다 융합을 해서 그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줄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발전시킬 그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최윤정 교수님 지금 신청하신 건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허윤정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까지. 예, 저는 최윤정이 누군지 제가 네, 그 앞서서 잠깐 얘기 다른 분이 좀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볼 때 어떤 기술을 개발하면 그 기술이 병원에 들어가던 산업 현장에서 쓰려고 하면 이게 보험이 막혀 있어서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때마다 계속 신평원이나 보험에 푸시하려고 하는 압박이 세지고 그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보험이라는 기전이 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좀 이준규 과장이 설명을 하셨지만 그건 저희가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오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는 저희가 요 산업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보험에 대한 푸시로만 풀 생각을 한다면 산업이 상당히 발전을 할 때 늦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여러 통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로 다양한 갈래로 풀어야 되는 문제로 가지 않고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 원웨이로 간다라고 하는 만약에 그런 경로만을 생각한다면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갈 수 있다라는 여지를 좀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이제 제가 막상 그 중앙 부처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 현장, 그다음에 국회라고 하는 곳, 그리고 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또 공공기관 이런 데서 일을 해보니까 중국으로는 여러 곳의 정보가 연계되는 그런 것이 사실은 아주 미세하게 낮은 허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주 작은 허들들. 근데 그 작은 허들들이 업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허들이더라고요. 이 아주 높은 허들들 때문에 실제로는 업계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허들이 많은 것들을 막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 입장은 잘 못 느끼지만 요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허들로 느끼는 이런 허들들을 좀 아주 미세하게 컨설팅 해주고 그리고 업계 입장에서 좀 들어주고 그런 낮은 허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접근을 좀 해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 그 문제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별로 아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심평원과 예를 들어서 뭐 네카 같은데 이런 기관이 쪼개져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심평원도 네카 업무도 아닌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업무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계속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심평원에 가면 해결 안 되고 네카 가도 해결 안 되는데 그 두 기관이 핑퐁하면서 업체는 1년의 시간을 보내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업체는 헤엄없이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곳에서도 해결 안 되는 그러니까 한 예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업체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이런 것들은 업체는 어디 가서도 하소연할 수 없고 어디 가서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를 좀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해결해주는 이런 것만 해도 이 낮은 허들 때문에 업체가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는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요런 사소한 것들이라도 좀 해결돼야 지금 아주 작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아주 작지만 좀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허윤정 교수님,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뭐 계속 있었고 우리 윤 교수님도 그 현장 그리고 우리 박성빈 그 WMIT 쪽도 바로 그런 부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중간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쉽지는 않죠. 예, 길지 않게 짧게 제가 마무리해야 돼요. 간단하게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골이 보험으로 가는데 사실은 보험 전에 인허가입니다. 인허가를 아는 교수나 인허가를 그 병원에서 그거를 공부하고 스터디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허가를 2년 동안 가르쳤고 인허가 과정을 RA로 식약처에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수출하려면 유럽이 MDD에서 MDR로 바뀝니다. 그냥 지침에서 규정으로 바뀌면서 네 가지가 강화됩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유저빌리티, 소프트 밸리데이션 뭐 이런 것들이 강화될 때 그걸 따라가야지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만약에 임상 무슨 센터를 만든다 하시면 그 점을 고려하셔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박성빈 정순재 회장님 지금 손이 하나 지금 올라와 있고. 아 그러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죠.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손이 올라와 있군요. 예. 네, 저희 김선현 센터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 디스트레스라는 것이 혹은 디스트레스 케어라는 것이 어느 범위를 커버하는 거냐라는 그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지점이 지금 허윤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좀 이어지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아까 이준규 과장님께서 그 지금 이제 여러 건 수가에 대한 요청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안건이 AI 영상
그러니까 영상 AI에 해당하는 거하고 병리 판독 그리고 3D 쪽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제조 목적 자체가 의료인들이 이제 소비하는 제품들이에요. 지금까지 수가와 요청이 들어갔던 것은. 근데 이거는 예전에 노웅인 실장님께서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수가와 그 모델 안에 보면은 레벨 1과 레벨 2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해당하는 곳이고, 근데 오늘 우리가 주로 나누고 있는 디지털 치료자를 비롯한 디지털 에스는 사용자가 제조 목적 자체가 환자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강성주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전부 다 환자가 요양기간 이외, 요양기간 바깥에서 스스로 그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한, 치료를 하기 위한 제품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수가화를 계속 해주세요라고 했던 그 제품군하고 오늘 우리가 원주에서 같이 논의하고 있는 이 제품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도 좀 잘 분리시키는 노력 자체를 산업계에서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종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 들으면서 저희가 그 짐을 덜어드려야 되는데 아직 이 산업계도 다 영세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에 대한 어떤 프레이밍을 하고 외부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스킬이 좀 많이 좀 부족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씩 저희도 이제 체력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지금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산업계에서도 이제 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전문가위원회, 전문가 이런 어떤 포럼이나 이런 데에서만 나누는 이런 얘기들이 일반인들도 많이 알 수 있게끔 좀 편안한 언어로 좀 외부에 홍보하는 것들도 저희가 많이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약간 마칠 시간이 점점 다가와서 아무래도 어려운 시간, 그래도 우리 보건복지부 두 과장께서 계시니까 마침 좀 한마디씩 더 부탁을 드리겠어요. 우리 신욱수 과장은 지금 디지털 헬스 쪽에 담당 의료정보 담당 과장이지만 옛날 사무관 때인가 그때 우리 같이 막 건강보험에서 한참 정책 때문에 얘기하고 했던 그런 분이고, 또 언제 또 다시 건강보험 국장으로 갈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런 전체 정책을 양쪽을 다 해본 입장에서 좀 약간 마무리 말씀 한번 하시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왔는데 우리 직접 담당하시는 이준기 과장님 그다음 한마디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들어가지고 저희 정책적으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의료 패러다임이 아시겠지만 의사가 위주의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 환자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추어서 데이터도 기존에는 의료진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비슷한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의 웨어러블을 통한 PGH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다 자기 본인의 중심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늘 이제 의료 수가 얘기하고 하시지만 기존의 진료 영역을 떠나서 개인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영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당장에 저희가 이제 3월 달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면 이제 자신이 내 의료 정보나 병원의 진료 기록이라든가 내 유전 정보라든가 내 라이프 정보를 자신들이 다 통합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거고 여기에서도 큰 시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이제 진료 수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산업계에서도 이런 고민은 당연히 하시겠죠. 건강관리 코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이런 산업적 영역도 있고 또 저희들도 이런 분야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료 정보에 대한 표준이라든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많은 좀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바로 진료나 의사가 활용할 수 있고 환자가 이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로 접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테지만 그런 다양한 시장 영역도 있다는 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준규 과장님.
네, 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앞서 좀 말씀 주신 것 중에 허윤정 의원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이제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신경을 쓰는데 현장에서 산업계나 이런 데서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은 저희 귀담아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친평원도 지금 어쨌든 이런 거 관련된 저희가 조직을 만들어서 관심을 좀 갖고 있으니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게 현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절실할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희가 그만큼 좀 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저희가 앞으로도 조금 더 산업계와 특히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현재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조금 더 많은 접촉면을 좀 넓히고 현재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듣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상 또 다음 지역 혁신에 관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저희가 올해 안에 다시 한번 이 디지털 헬스에 관한 포럼을 다시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시간에는 또 공단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못다한 말씀, 아까 여러 가지 주제도 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하러 멀리 와주신 분들, 그리고 토론하러 멀리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분들 오늘 좋은 의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포럼 앞에 1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